바다에 나가보면 선장님들은 혼자 나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기가 많은 곳에 빨리 가서 내가 그 고기를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빨리 좋은 어장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이게 잘못돼 있다. 이게 매우 위험하다는 인식이 전환돼야 돼요. 욕심 때문에 과적으로 전복돼 버리는 그런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출항하고 함께 조업하고 그 만선의 기쁨을 함께 느끼는 이 함께 어업 문화가 자리 잡아야 된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서 빈발하고 있는 어선 사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문현철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서 어선 사고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 제주 앞바다에서 어선 2척이 좌초가 됐고요. 또 12일엔 어선이 전복됐고 그다음 13일엔 전북 부안에서 어선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먼저 이 관련 뉴스 영상 2편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옆으로 기운 채 좌초된 선박 2척을 거센 파도가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듯 몰아칩니다. 갯바위에 매달린 선원을 구하기 위해 구조대가 파도를 뚫고 접근합니다. 오전 9시 20분쯤 제주시 구좌읍에서 500m 떨어진 해상에서 32톤과 29톤급 어선 2척이 좌초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두 배에 타고 있던 15명 가운데 12명을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한국인 선장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사고 4시간 뒤 해안가에서 발견된 인도네시아인 선원도 숨졌습니다. 사고 해역은 풍랑특보가 발효 중으로 강풍에 파고가 높아 구조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선들은 같은 선단 소속으로 엔진 이상이 발생한 어선을 다른 어선이 견인하려다 암초에 함께 부딪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가 난 토끼섬 일대는 수심이 얕고 암초가 많은 데다 당시 최고 6m의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지난해 1월에도 이 해역에서 31톤급 어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해경과 해군은 실종된 외국인 선원 2명을 찾기 위해 함정 7척을 동원해 야간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뒤집힌 어선 주위로 해경 단정들이 오가며 수중 수색 작업을 벌이는 구조대원들을 지원합니다. 어제 저녁 제주 해상에서 전복된 32톤급 어선에서 실종된 선원들을 찾기 위해 해경과 해군 함정 24척과 항공기 7대가 투입됐습니다. 사고 해역에 내려졌던 풍랑주의보가 해제되는 등 기상 상황이 조금씩 호전되면서 실종자 수색 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사고 해역에서 11km 떨어진 해상에서 50대 한국인 선원 시신이 발견됐고 뒤집힌 배 안에서도 60대 한국인 선원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승선원 10명 가운데 3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해경은 사고 어선이 강한 파도를 맞아 순간적으로 뒤집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에서 치솟은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오전 전북 부안 왕등도 해상에선 꽃게잡이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선장실 뒤편에서 난 불이 급격하게 번지며 구명조끼도 못 챙긴 선원들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승선원 12명 가운데 5명은 구조했지만 7명은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인근 해역에서 야간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지금 뉴스 영상만 봐도 두려움이 생기고 또 안타까움도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어선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겨울철에 좀 많이 몰리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먼저 지리적 기상적 요인이 있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또 기후적으로 이렇게 겨울철에 북풍 계열, 북서풍, 북동풍 이런 강한 바람이 부는 그런 계절풍 지역에 있고요. 그렇군요. 또 공간적으로는 해안선이 아주 복잡하고 아까 지금 제주 사고처럼 암초가 많은 지역 또는 뻘이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좌초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선박이 운항을 하다가 암초나 뻘에 박히거나 암초에 부딪혀 버리는 걸 이걸 좌초라고 말합니다.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것들이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또 의외로 해상 교통량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우리나라에 또 이런 해상 교통량의 요인, 그런 그 지형적, 기후적 요인 이런 것들이 그런 사고를 많이
나게 하는 원인이다. 자, 그런데 또 큰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게 뭐냐면요. 네. 겨울철에 우리의 그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 겨울철 어족 생선들이 매우 풍성하다. 네. 그러니까 겨울철에 잡아야 될 고기들이 많습니다. 명태, 대구, 뭐 청어, 양미리, 그렇네요. 아귀, 뭐 우리 익숙한 생선들이잖아요. 네. 이게 다 겨울철에 나요. 네. 근데 우리의 들녘은 겨울에 그냥 황량하지만 겨울 바다는 매우 풍성하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네. 어선들은 조업하러 많이 나갈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상 환경들이 나빠지면 조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조업하려고 무리하게 네. 조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런 그 해상 사고를 많이 야기시킨다. 네. 뭐 이렇게 평가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리적인 요인이 있고 또 기후적인 요인이 있어서 네. 겨울철에 해상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그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지는 것들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군요.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여름에는 뭐 민어나 장어나 네. 뭐 다랑어나 이런 거 빼놓고는 잡을 고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겨울철에 날씨가 차가워지면 우리나라에는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하고 네. 이럴 때 바다가 풍성해진다. 그래서 어선들이 많이 조업을 하려고 나간다 이런 겁니다. 지금 어선 사고로 인해서 이제 사망 사고나 실종자 사고를 보니까 지난해가 이제 119명이고요. 78명에서 한 41명 정도 더 늘어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이제 10년 사이에 가장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네. 세월호 사고 이후에 우리나라의 해상 사고가 줄어드는 듯 했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뭐 증가했다 감소했다 하지만 큰 평균선을 보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쭉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보이네요. 예. 예. 이 이유들은 특히 이제 어선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해양 사고의 거의 한 80% 이상이 네. 100톤 이하의 어선이나 낚싯배 사고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 이유가 뭔가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어족 자원들이 좀 남획으로 인해서 어족 자원들이 좀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에는 바다 환경이 좀 그 어떤 폐어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오염원 때문에 그런 물고기의 서식처들이 좀 그 서식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그래서 물고기들의 그런 그 어족 자원들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첨단 과학 장비들이 어군 탐지 장비들이 있어서 네. 이렇게 어선이 쭉 지나가면서 바닷속을 탐지하면 어디 쪽에 고기가 많이 있다는 게 탐지가 돼요. 그럼 그쪽으로 신속히 달려가서 확 잡아버리니까 남획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레저 선박 같은 것들, 낚시 선박 같은 것들이 매우 급증하고 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많이 급증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바다로 가거나. 그렇네요. 휴양 시스템이 그렇게 가고 있고 또 해상 교량이 많아지고 있고 해상 교각이 많아지고 있고 네. 또 해상 풍력 발전 시스템 이런 해상 구조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네요. 대단히 그런 충돌 위험들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런 그 선장을 비롯한 항해 종사자들의 긴장도가 역설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첨단 네. 항법 장치들은 발달하는데 이런 저기 선장을 비롯한 이런 항해 종사자들이 묘하게 그렇게 긴장도가 떨어지고 있다. 네. 이런 점들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최근에 이렇게 어선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가 준비한 뉴스 영상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검은 바다 위에 위태롭게 요동치는 구명댐모. 지난 9일 전남 여수해상에서 선원 14명이 탄 대형 어선이 침몰하면서 5명이 숨지고 5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서귀포 남서쪽 해상에서 10명이 탄 어선이 뒤집혔고 지난 1일엔 제주시 구자읍 인근 해상에서 어선 2척이 함께 좌초돼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이달에만 어선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선원은 20여 명. 어민들은 궂은 날씨 등으로 조업 일수가 줄면서 한 번 출항하면 무리하게 조업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말합니다. 또 근해 어족 자원이 고갈되면서 먼바다 조업이 늘고 있지만
갑작스런 돌풍 등 기상 이변에 따른 급격한 날씨 변화가 잦아져 어선들이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선원이 늘면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관리가 느슨해진 점도 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어선 사고가 잇따르자 해경은 다음 달 15일까지를 특별경계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함정과 장비를 위험 해역에 집중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방금 직전에 교수님께서 이제 영상을 보기 전에 설명하셨던 부분들이 계속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어적자원의 고갈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조업 일수가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도 좀 계속 이어주고 계시고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대부분 더운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차가운 겨울 폭풍에서 조업하는데 아무리 적응한다고 해도 그분들의 DNA에는 추위와 강풍에 약합니다. 이런 것이 첫째 있고 네. 아무래도 언어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긴급한 상황에서의 어떤 선장의 지시나 이런 대피 명령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쉽게 잘 이행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이렇게 상존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긴박한 순간에 충분히 그런 그 대화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그 업에 종사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충분한 기후적 적응, 환경적 적응, 언어 소통, 그 훈련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뒤에 승선시켜야 된다. 이렇게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구명환이란 이 구명조끼를 착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느낌을 영상을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착용하는 것이 착용하지 않았을 때와 좀 차이가 크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한 가지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선 타보셨어요? 저는 어선을 타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낚싯배는 타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낚싯배하고 어선하고 겸용이 되어 있는데요. 타보면 낚싯배나 이렇게 작은 배를 타보면 네. 수면과 갑판, 이게 우리가 탑승해에서 앉아있는 곳과 수면이 멀든가요? 가깝든가요? 뭐 이렇게 가까운 경우가 가깝죠. 있습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가 작지 네. 않습니까? 이게 배가 작고 수면하고 가깝다 보니까 자주 흔들리면 금방 내가 바닷물에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저는 그럴 위기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일부러 제가 가서 네. 어선에 탑승해서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폭풍 후 거대한 파도가 일렁일 때는 네. 작은 어선들은 전복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기관 고장이 발생할 수가 많다. 그래서 떠밀려 가다가 암초에 부딪힐 수가 있다. 근데 문제는 이때 사람이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 버린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때는 이 바닷물이 되게 차가워요. 뭐 2도, 3도 정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차가운 물에 빠지면 그 30분 이상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저초온증으로 정신을 잃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운 바닷물에 빠진다는 자체도 굉장히 위험한 생명 위협 환경이다. 자, 그렇다면 차가운 바닷물에 빠지지 않아야 되지만 빠졌을 경우에 빨리 구조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를 대비해서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잘 발견됩니다. 대부분 구명조끼를 빨간색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증명들이 있기 때문에 갑판에서 조업자들한테는 그런 그 구명조끼를 입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한 가지 또 위험 요소가 또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 어선을 타보면 혹시 보시면 뭐가 막 빙글빙글 도는 것이 막 있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물을 끌어올릴 때 그물이 되게 무거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끌어올리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그물을 엔진 동력에 의해서 돌면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을 양만기라고 하는데 네. 배가 많이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파도가 일령이면. 그러면 조업하는 근로자들이 바다로 빠질 수도 있지만 굴러가기도 하고 그 빙글빙글 돌고 있는 위험한 작업 기계에 네.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손이 밀려들 수도 있고 네. 뭐 몸체가 이렇게 특히 입고 있던 옷 같은 것들이 밀려들 수도 있고 감겨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위험 요인들이 아주 상존해 있는 곳이 어선의 조업 갑판 현장이다. 네. 이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구명조끼를 입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무슨 장갑이랄지 또는 이런 그 조업 기자재들에 의한
그런 안전사고를 방지할 네. 이런 시스템들이 매우 많이 강구되어야 된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또 어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어선 그 둘레의 그 부력 포트 같은 것들 말이죠. 네네. 제가 듣기로 이제 세월호 이후로 교수님께서 그 특허를 좀 내신 부분도 있다고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장비들도 네. 어선 사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좀 느껴지거든요. 어떻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 낚싯배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은 의무적으로 조끼를 입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공기 탑승할 때 조끼를 안전벨트를 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매는 것처럼 네. 배에 승선하는 작은 선박에 승선할 때는 어선이나 낚싯배에 승선할 때는 무조건 조끼를 입게 의무화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 선박 안전 관련 기자재들이 많이 탑재가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자동 조타 시스템인데요. 웬만한 어선에도 자동 조타 시스템이 있어서 입력해 놓으면 기름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알아서 하와이까지 가버릴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이게 배가 많이 흔들렸을 때 자동적으로 전파가 발신돼서 VTS 교신센터나 해양경찰 쪽으로 전파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가 위험에 처해 있구나 하고 교신이 와요. 네. 이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자동 위치 추적 시스템을 꺼놔버려요. 아, 그렇습니까? 조업하시는 분들이. 네. 불편하다고. 좀 귀찮고 그런 좀 측면들이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 첨단 항공기 사고도 그렇고 많은 재난들이 뭐 건설 현장이 됐든 많은 재난들이 휴먼 에러입니다. 사람의 잘못이 대부분입니다. 역시 해양 사고, 선박 사고도 휴먼 에러, 사람의 잘못. 더 구체적으로는 선장, 운항자, 뭐 갑판원 등등 선원들의 잘못. 네.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동 조타 시스템이랄지 위치 추적 시스템이랄지 이런 시스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휴먼 에러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런 그 장치에 의존해서 긴장도가 떨어져서 안전 조치를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 자, 이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네. 해상교통관제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VTS라고. VTS요? 예, 버스 트래픽 시스템이라고. 이런 시스템에서 계속 위험 지역에 있는 선박에게 교신을 시도합니다. 교신을 시도하는데 응답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그 해양 경찰의 굉장히 큰 에라이고요. 네. 이런 말씀하신 상무 위반, 즉 갑판 근무자들, 선장을 비롯한 운항 종사자들의 안전 관리 위반이 네. 매우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더 늘려야 된다. 네. 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잦은 어선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또 기후 변화를 꼽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KBS 뉴스 영상을 또 보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수 하백도 해상에서 침몰해 5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된 제22 서경호.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전복돼 1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된 갈치잡이 여선 2066 재성호. 올해 들어 발생한 침몰과 화재 등 선박 사고만 7건, 14명이 숨지고 17명이 실종됐습니다. 어민들은 선박 사고가 잦은 이유로 해상기후 변화를 꼽습니다. 최근 겨울철 바닷바람이 강한 날이 많아 조업 일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무리한 조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해상 조업에 큰 변수로 작용하는 바람의 변화를 데이터로 확인해봤습니다. 2023년 기록된 풍랑특보 발생 일수는 209일이었는데 지난해 225일로 늘어났습니다. 기후 상황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 보니 사고 위험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어족 자원이 줄어들면서 더 먼 바다로 조업하는 어선이 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변화하는 기후에 맞게 안전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규정의 정상화가 우선돼야 어선에 대한 사고가 앞으로 안 일어날 것 같다. 이 한 점이 있고요. 차등적으로 좀 세분화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31일까지 선박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어선사고 징후를 조기에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교수님께서 서두에 어선 사고가 많이 일어난 이유 가운데 이제 기후에 대해서도 꼽아주셨는데 저희 영상에서도 보시는 대로 저희 방송에서도 이 기상 예보나 해양 예보를 할 때 풍랑특보를 자주 전하고 있긴 합니다. 지금 풍랑특보를 세부해야 된다는 그 전문가들의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풍랑특보를 반드시 세분화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기후 위기라고 하는, 그리고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의 용어 속에는 기상을 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기후 예보를 러프하게 넓은 지역에 기후 예보를 해놓으면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지역, 작은 지역, 어떤 특정 해역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돌풍이 발생해서 그쪽 지역에 뭐 거대한 파도가 갑자기 발생된달지 뭐 거대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갑작스럽게 발생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반드시 기후를 예보할 때는 특히 해상 기후는 이렇게 섹터를 더 세분화해서 이렇게 세분화된 기상특보를 내려야 된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그 기상특보가 이렇게 세분화된다는데 반드시 전제돼야 될 것들은 네. 이 기상특보가 나면 출항하지 말아야 되고 조업 중에도 기상특보가 발령이 되면 즉시 조업을 중단하고 회항해야 된다. 네. 이러한 어민들의 인식 전환이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 지금 어민들께서 조업 일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고충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면 조업하지 말라는 그런 또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기상 악화가 됐을 때 어선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사전 준비가 좀 필요할까요? 네, 먼저 그 시스템적으로는 이 위험을 알리고 또 교신을 할 수 있는 앞에서 말씀드린 해상교통관제센터 VTS를 더 촘촘하게 늘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평가하기에는 우리나라 해상교통관제센터들이 섹터가 너무 넓습니다. 즉 너무 띄엄띄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좀 뭐 한 약 50km 이내로 네. 촘촘하게 해안선에 또는 곳곳에 섬에 이렇게 많이 구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두 번째 시스템으로는 그 출항할 때 해양 경찰에서 그 출항 절차를 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네. 예. 선원이 몇 명이고 어디서 조업할 거고 어디까지 갈 거고 또 어느 선박과 함께 갈 거고 또 그런 그 기상특보가 발령돼서 회항을 할 때는 어떻게 신속히 회항을 할 것이고 이런 약속 같은 것들을 받고 네.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처음에 우리 지금 프로그램 시작할 때도 제주 어선 사고 좌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 그 선장이 운항을 할 때 그곳으로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닙니다. 왜 그곳에 배가 밀려가서 암초에 부딪혔냐면 네. 엔진 고장이에요. 엔진 고장 또는 그 스크루에 뭐가 감겼달지 이러기 때문에 선박의 고장의 문제, 엔진 고장의 문제가 항공기는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비상 착륙을 할 수가 있지만 네. 어선 같은 경우에는 풍랑이 심할 때 엔진 고장이 있으면 표류해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엔진의 문제, 선체의 문제,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배가 이렇게 파도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을 복원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원력이 상실되면 파도가 한번 때리면 바로 넘어가 버려요. 네. 그래서 이 복원력 문제, 그다음에 통신 장비의 문제, 그다음에 과적 금지의 문제. 고기를 나갔는데 어렵게 나갔어요. 근데 고기가 많아요. 그래서 계속 잡아요. 그럼 이게 무게가 쌓이겠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 보면 욕심 때문에 과적으로 언젠가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고도 과적 때문에 전복돼 버리는 그런 네. 사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매우 예방하고 강구해야 되는데 여기에 한 가지 추가될 게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통신 시스템을 지금과 같은 통신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 네. 위성 통신, 그 스타링크 시스템 들어보셨죠? 위성 통신으로
잘 구축을 해서 선박이 어디에 있든 간에 위치 추적이 가능하게 하고 또 선박의 위급 상황을 언제든지 통신을 통해서 신고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또 어떤 기상특보 같은 것들이 언제든지 전파가 될 수 있어야 되고 네. 선박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 간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통신 시스템, 네. 저위도 위성 시스템, 뭐 이른바 스타링크라고 말하는 네. 이런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는 것도 어선 어업 안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촘촘하게 더 확인할 수 있는 VTS 시스템을 더 완성시키고 또 통신을 더 강화했을 때 그런 어선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 제주 앞바다 같은 경우는 한 척은 좌초가 됐고 또 한 척은 구조를 하러 갔다가 같이 좌초가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저희가 네.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충돌이 되면은 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네네. 것들을 줄일 수 있는 항법이라든지 네네. 우리가 또 안전 수칙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해상 사고에서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고가 선박끼리 충돌입니다. 뭐 정면 충돌하는 경우도 있지만 선박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남북으로 이렇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고 있는데 동해에서 서로 가는 선박이 네. 옆으로 충돌한달지 또 이렇게 또 선박들은 밤이나 새벽녘에 또 그냥 조타 장치에 의존해서 좀 잠자버리는 경우도 왕왕 있고 교신이 또 VTS에서 교신을 시도하면 지금 선박이 접근하고 있으니까 좀 회피 항해를 하라고 해도 교신이 안 되는 경우도 막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해상교통관제센터를 촘촘히 더 늘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하나는 또 해양대학에서 선박 안전 관련 교육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기본 항법 준수입니다. 기본 항법 준수가 뭐냐면 좌현대 좌현의 원칙입니다. 선박이 네. 바다에는 차선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이렇게 앞에서 오는 배하고 비껴갈 때는 왼쪽으로 비껴가게 합니다. 이걸 좌현대 좌현 기본 항법이라고 합니다. 아, 좌현대 좌현 예. 교행 항법. 교행 항법. 네. 예, 예. 요 내용이 VTS 관제센터 말씀드렸잖아요. VTS 관제센터에서 그 자신의 그 섹터 안에 있는 선박들하고 교신할 때 강조하는 80% 이상의 말이 좌현대 좌현 기본 항법 준수하세요.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걸 준수를 잘 안 해요. 네. 특히 어선들. 그래서 이런 거 좌현대 좌현 교행 항법을 잘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그 위치 추적 장치 같은 걸 꺼버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러 번 지금 반복하는데 그걸 절대 끄면 안 된다. 껐을 경우에 강한 어떤 제재 조치를 내려야 된다. 그리고 그 자동 항법 장치 같은 것들 너무 의존해서 이렇게 긴장도가 풀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네. 제가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요. KTX 아시죠? 네. KTX가 고속으로 달리잖아요. 이때 기장이 이 어떤 위치에 손을 얹고 있는데 여기서 손을 떼거나 기장이 혹시 졸도하면 자동적으로 멈춰버려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자동적으로 멈춰버립니다. 그런 시스템을 선장실에 도입해야 된다. 선장이 그 조타실을 이탈해버린달지 몇 분 이상 이탈해버린달지 네. 이러면 선박에서 어떤 전파가 발신되게 된달지 뭐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지 자동 항법 장치에 놔두고 긴장이 풀어져 버리는 일이 없지 않겠냐. 네. 그래서 충돌 사고를 좀 방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 내비게이션이요? 예, 해양수산부에서 해상교통 안전을 위해서 육상, 선박, 해상의 모든 통신과 안전 시스템을 통합해서 가는 네.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있는데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주로 대형 선박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작은 어선, 작은 낚싯배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런 안전 시스템이 대형 선박 중심에서 소형 어선까지도 촘촘하게 연계되어야 되고 지금 화면에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정말 세계적으로 좋은 모범 사례가 되는 네. 해양수산부의 아주 훌륭한 시스템인데요. 여기에 이제 그 저위도 위성 시스템까지 연결이 된다면 이 내비게이션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작은 선박까지도 연결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 안에 작은 어선과 레저용 선박까지도 다 들어가게 되는 네. 그런 시스템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 작은 어선이나 선박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선 중에는 1인 조업 어선도 최근에 많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듣기도 했고요. 이런 어선들을 그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 특별한 방법들 우리가 또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선박이 혼자 바다에 나가서 이렇게 조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위험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요, 바다에 나가 보면 어선의 선장님들은 혼자 나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글쎄요, 바다에 나가서 좀 본인만의 시간을 좀 보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좀 높아서일까요? 어떻습니까? 그러기도 하지만요. 네. 고기가 많은 곳에 빨리 가서 네. 내가 그 고기를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아하, 네. 예. 그러다 보니까 혼자 빨리 좋은 어장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돼 있다. 이게 매우 위험하다는 인식이 전환돼야 돼요. 그래서 함께 출항하고 함께 조업하고 함께 회항하는 그 만선의 기쁨을 함께 느끼는 이 함께 어업 문화가 자리 잡아야 된다. 네. 그것이 안전한 거다. 그것이 나와 우리 어선들을 보호하는 거다. 우리 어촌을 보호하는 거다. 네. 이런 문화가 이렇게 좀 많이 전파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이신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문현철 교수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